그럼 지금부터 제5주차 강의의 주제인 한국의 문호 개방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크게 서양의 침입과 양위책, 서양을 물리치는 그런 어떤 정책, 양위책이라고 하죠. 서양의 침입과 양위책의 강화, 그리고 한국의 문호 개방과 국제조약의 체결,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먼저 서양의 침입과 양위책의 강화에 대해서 1866년 발생한 병인 양요와 1871년 발생한 신미양요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이 프랑스와 대결을 벌인 병인 양요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66년 고종 3년이죠. 프랑스 선교사 12명의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 12명 중에서 9명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약 12만 명의 천주교 신자가 체포되고 그중 8천여 명이 처형되는 소위 병인 사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체포되지 않았던 나머지 3명의 신부, 프랑스 신부, 페론 신부, 리델 신부, 깔라 신부라고 하죠. 그래서 이 3명의 신부가 청나라 주재 프랑스 관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그 중에 리델 신부를 한국으로 탈출시켜서 중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리델 신부는 로즈 제독에게 한국 출병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리델 신부가 가서 이렇게 탄압받고 있으니 가만히 있지 말고 한국에 출병해서 이런 억울함이라든가 이런 종교 탄압, 천주교 탄압에 대해서 대항을 해라라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이제 리델 신부가 로즈 제독에게 한 거죠. 이에 로즈 제독은 청나라에 한국 출병을 통보하게 되고 청나라 정부는 사태의 원만한 수습을 위해서 중재에 나서기를 합니다. 일단요. 그러나 그 중재안을 받은 대원군은 굉장히 강경하게 그걸 반대했죠. 그래서 결국 이 중재는 실패하게 되고 대원군은 오히려 국내적으로 국경 수비를 철저히 하라라는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러자 프랑스 로즈 제독은 1866년 9월 제1차 정찰 원정으로 한강을 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1866년 10월 제2차 침입을 강행해서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양화진을 공격했으나 실패하게 됩니다. 전투에서 한국군이 이기게 됩니다. 이 승리에 대해서 대원군은 서울 종로에다가 서울의 종로라는 게 당시 중심이거든요. 서울의 종로에 광화문이 있고 그다음에 뭐 경복궁이 있는 그 종로에다가 이건 한자인데요.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양위 침범, 비전 직화, 주화 매국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즉 서양의 이적이 침범했으니 싸우지 않으면 곧 타협하자는 것이다. 타협은 곧 국가를 팔아먹는 것이다. 팔아먹는 행위이다. 라는 내용의 소위 척화비라는 것을 세우고 더욱 강력한 양위 쇄국, 즉 서양을 몰아내고 국가를 닫는, 그렇죠? 개방하지 않는 양위 쇄국의 의지를 밝혔던 것입니다. 이렇게 끝난 병인 양요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척양척사, 즉 서양을 배척하고 사악한 무리를 배척하자, 없애자라는 소위 척양척사 사상의 고취로 한국 내에서 쇄국론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대원군은 이런 부분들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제2차 침입 때 양화진까지 프랑스 군함이 침입한 것에 대하여 이것이 결국 천주교도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양화진 근처, 즉 현재의 절두산이라는 곳에 새로운 형장을 만들어서 천주교도들 더 많이 학살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한국에 오면 한국의 양화진
근처에 양화진 절두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천주교의 탄압에 대한 역사를 볼 수 있고 그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병인 양요는 대원군의 정치적 입장 강화와 천주교에 대한 박해의 심화, 그 결과로서 척양척사 사상의 고취라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이 미국과 대결을 벌인 신미양요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866년 3월과 8월 독일인 상인 오페르트, 어네스트 오페르트라고 하는데요. 오페르트가 프랑스인, 미국인과 함께 그 선교사 학살에 대한 항의와 한국과의 통상을 요구하기 위해 한국에 옵니다. 그러나 역시 이들의 요구는 당시 쇄국 양위 정책을 고수하던 한국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교섭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어 세 번째로 오페르트는 서양인 선원 8명, 그리고 필리핀 마닐라에서 데려온 말레이인 20명, 그리고 중국인 인부 100명 등 총 128명의 인원을 데리고 1868년 4월 중국 상해, 즉 샹하이를 출발해서 5월 한국 충청남도 덕산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후 이들은 덕산관청을 공격하고 무기를 빼앗았으며 건물을 파괴한 후에 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정군의 묘를 도굴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대원군의 분노를 일으켰고 보다 강력한 쇄국정책 실시의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할지 모르겠으나 한국은 이제 유교주의 문화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요. 특히 부모나 조상의 그 묘를 모시는 것을 가장 그 산소죠. 이렇게 묘지를 모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가서 이렇게 성묘도 하고 그 다음에 제사도 지내고 다 그런 거 하거든요. 근데 그런 유교주의 문화가 더더욱 팽배한 그런 어떤 그 척양척사 사상이 가장 고조되었던 그 시절에 그것도 고종의 아버지로서 가장 강력한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대원군의 아버지를 고종의 할아버지의 묘를 도굴한다. 그 안에 있는 것을 훔쳐간다. 라는 행위를 자체는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대원군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국내적으로 강력한 쇄국 정책의 실시의 요인이 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미양요 발생 당시에 미국 측 출병의 직접적 명문으로 활용되었던 제너럴 셔머노 사건, 소위 제너럴 셔머노 사건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866년 미국 상인인 W.B. 프레스톤이라는 사람이 한국과 직접 교역하고자 중국 천진에 있던 영국인이 경영하는 메두스 앤 컴퍼니와 협력해서 제너럴 셔머노를 타고 한국에 오게 됩니다. 제너럴 셔머노는 선주 프레스톤을 비롯한 서양인 5명, 이 중에 흑인이 2명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인 13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되었고 통역은 영국인 선교사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로서 1865년 9월 초 중국 지부를 떠나서 한국 해안에 상륙하여서 2개월 반 동안 체류했던 사람인데요. 그 체류하면서 한국어를 약간 습득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알고 한국어를 안다는 것 때문에 영국인 선교사 토마스를 앞에 통역으로 내세워서 제너럴 셔머노가 세 번째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제너럴 셔머노는 병인 양요에 앞서서 1866년 7월 29일에 중국 천진을 출발한 후에 지부를 거쳐 한국 대동강 하류에 도착했고 다시 서서히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황해도, 황주목, 삼전면, 송산리라는 곳의 앞에 정박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프랑스 함대의 제1차 침입 시에 리델 신부에 의해서 서양배 한 척이 평양 부근에서
격침되었다라는 소식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이에 1866년 10월 15일 북경 주재 미국 공사관 1등 서기관인 사무엘 웰스 윌리엄스가 청나라 정부기관, 즉 총리 아문에 제너럴 셔먼호가 한국으로 간 다음에 행방을 알 수 없었는데 최근 한국 해안에서 서양의 배가 불타서 침몰되었다고 하니 확실히 셔먼호일 것이다. 그러니 청나라 정부가 한국 정부에 문의해서 생존 선원이 있다면 그 선원을 중국 만주 지역의 잉코, 즉 영구에 있는 주재 미국 영사에게 인도해 달라라고 공문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제너럴 셔먼호가 3차 셋째 제너럴 셔먼호가 방문을 해서 황해도 쪽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에 리델 신부 우리가 한국에서 그 탄압이 있을 병인 사옥도 탄압이 있을 때 도망쳐서 탈출해 갖고 그 병인 양료를 일으켜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리델 신부에 의해서 내가 들었는데 그 프랑스 함대가 2차 침입할 때 들었는데 그때 보니까 어느 서양의 배가 평양 부근에서 격침되었다고 하더라. 라는 소문이 났다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국 공사관의 1등 서기관이 청나라에 부탁을 해서 최근에 이런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혹시라도 우리 연락이 안 되는 제너럴 셔먼일 것이다. 그러니까 청나라 정부가 한국 정부에 문의해서 생존 선언이 있다면 빨리 미국 영사에게 인도해 달라라고 공문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당시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추구하고 있던 미국 국무장관 윌리엄 시워드라는 그 사람이 지시하에 미국의 로 공사와 그다음에 로저스 사령관이 청나라 정부기관을 통한 공문이 한국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믿고 회답을 기다리지 않고 한국 원정을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기보다는 제너럴 셔먼호가 격침되었다, 불타서 격침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 미국 서기관이 미국 공사관에 있는 1등 서기관이 청나라에 부탁을 했다는 말씀 드렸죠. 부탁해서 셔먼호일 것 같다, 좀 찾아달라라고 했죠. 그런데 당연히 한국과 청나라, 한국과 중국과의 그런 주종 관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청나라가 그 조선이나 한국에 공문으로 이렇게 찾아달라 부탁하면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클 거다라는 생각에 공문에 대한 회신이 오기도 전에 그냥 기다리지 않고 한국 원정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배경에는 당시에 미국 국무장관 시워드가 강력한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이 배경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들은 로저 사령관과 로 공사죠. 이들은 1871년 5월 8일 콜로라도호 총 무게가 3,425톤에 승무병사가 626명이나 되는 큰 배죠. 탑승하고 상해를 출항한 다음에 5월 12일에 일본의 장기, 즉 나가사키에 도착하고 거기서 나가사키에서 일본 주둔 미국 군함들, 즉 알라스카호, 그다음에 버니시아호, 그다음에 모노크라시호, 그다음에 펠로스호 이 4개까지 포함해서 총 군함 5척, 콜로라도까지 5척이죠. 5척. 그다음에 대포가 85문 5개. 그다음에 총 병력 1230명으로 한국 원정대를 편성하고 프랑스인 신부 리데를 통역 겸 향도역, 즉 이끄는 곳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끄는 그 향도역으로 삼아서 5월 16일 한국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어 1871년 5월 21일 고정 8년입니다. 경기 남양부 풍도 앞바다에 정박한 다음에 5월 26일 인천 영종도를 거쳐서 무류도 또는 작약도라고 하죠. 무류도 작약도 앞바다에 정박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워낙 큰 부대들이 오니까 남양 부사로부터 급보를 받고 급한 연락을 받고
어제연이라는 사람과 이회창이라는 사람을 현지로 파견하여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로 공사는 파견자, 즉 어제연과 이회창의 지위가 낮다고 협의를 거부하고 보다 높은 고위직 파견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로저스 사령관은 호머 C. 베이커 해군 중령에게 조그만 배 4척과 그 포함해서 2척으로 주위를 측량하게 하였고, 그 다음에 이들이 염화라는 곳을 측량한다. 우리 강화도 쪽에 염화가 있는데요. 염화를 측량한 다음에 광선진, 이것도 강화도입니다. 광선진으로 나아가려 하자 연안에 있었던 한국 포대가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에 미국군이 일시 퇴각하게 되었고요. 이 5월 29일에 대원군은 집무사인 정기원을 파견해서 미국 로 공사에게 불법적인 국경 침범을 비판하고 통상조약 교섭을 거절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로 공사는 에드워드 드루 서기관 명의로 반박서를 보내면서 무단 침범의 책임이 한국 군사와 국민의 나쁜 행동에 있으며 만일 3, 4일 안에 협상 의사를 나타내지 않으면 미국은 자유행동을 취할 것이다 라고 협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1871년 6월 10일 로저스 사령관은 공격작전을 지시해서 킴벌리 중령의 인솔하에 450명의 해병대로 강화도에 있는 덕진진을 공격 점령하고 이어 광성보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 어제연, 어제순 형제 등 총 53명의 한국인 전사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킴벌리 중령은 광성보 점령 후에 군수푼을 노획하여 소각하고 한국 측에 대한 위협 보고가 끝났다고 보아서 하루 더 머문 다음에 6월 25일 날 광성보에서 퇴각해서 물류도로 돌아갑니다. 이후 미국 군대가 7월 3일 전 함대를 이끌고 한국을 출발해서 7월 18일 청나라 칩으로 돌아가게 됨으로써 일단 신미양요가 종료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는 첫째, 한국의 대서양 세력과의 최초의 직접 대결이었다는 점. 둘째, 한국 내 쇄국 예기책이 강화되었다는 점. 셋째, 천주교 박해가 심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넷째, 일시적 전투의 승리에 대한 대원군 정부의 지나친 자만심 고조 등을 그 의의와 결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